양측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면서 스페인 내전은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손길을 내밀었을까요? 오히려 스페인에 대한 불간섭위원회를 조직하며 절대 내전에 개입하지 말자는 입장을 취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내전에 많은 나라가 개입하면 할수록 두 번째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9월이 되자 공화 진영에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옵니다. 과연 뭘까요? 구원자가 나타나나요? 그렇죠. 구원자가 나타나죠. 누굴까? 설마 그동안 내가 미안했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내가 축구만 좋아하고 포르노만 찍다가 국민들 왕이 구하러 온 거예요. 알폰소 13세 알폰소 13세. 갑자기 나타나. 바로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전 세계 53개국에서 청년과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공화 지형을 돕겠다며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요. 이들을 국제여단이라고 하는데 국제여단은 스페인 내전 기관을 통틀어 무려 3만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본인 국가에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이유는 뭐예요?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스페인 내전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럽의 파시즘 세력이 확산돼서 전 세계가 전쟁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때 공화 진영의 편에 선 유명한 예술인들이 내전의 참상을 취재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찾아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들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세계적인 문학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와, 해밍웨이도 참가한 거예요? 네. 그는 스페인의 종군 기자로 입국한 후 전 세계가 공화 진영을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더욱 생생하게 알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 직접 전국을 다니며 전투를 촬영하고 시나리오와 나레이션까지 소화할 정도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영화를 백악관으로 가지고 가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여주며 미국이 공화 진영을 도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즉 철저히 공화 진영이 편에서 전 세계적인 여론전을 펼친 거죠. 다니엘 씨.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쓴 소설도 있다면서요? 또 하나의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소설 제목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은 이게 어떻게 보면 죽임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죽어야 하나, 또한 누가 그 다음에 이제 죽어야 할까,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해석들을 이제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줄거리가 어떤 미국 청년이 그 스페인 내전에 이제 참전하는데 거기서 그 반란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다리를 폭파하는 그런 업무를 이제 받고 하는데, 실제로 스페인에 가면 그 론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론다에 누에보 다리라고 있거든요. 그 소설에서 그 묘사되는 그 다리하고 거의 일치하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아름다웠거든요. 와. 저 다리 중앙에 있는 저거 있죠. 저기가 감옥이었대요. 맞아요. 진짜요? 그리고 스페인 내전에 뛰어든 예술가 중에는 소설 1984 그리고 동물농장을 쓴 작가 조지 오웰도 있었습니다. 조지 오웰은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러 왔다가
아예 공화 진영의 의용군으로 자원 입대를 해서 직접 반란 진영의 군대와 싸우기까지 했죠. 야. 이후 그 경험을 카탈로니아 창가라는 작품에 생생히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랑스의 한 작가도 이때 스페인에 입국했는데 그가 누구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랑스. 바로 앙뜨앙 드 생텍쥐베리입니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그러네. 우와, 진짜? 그는 파리의 일간지 특파원으로 내전을 취재하러 왔다가 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이토록 끔찍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것도 몰랐네. 미키 씨 또 스페인 내전 때 찍힌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까? 네, 그때 스페인이 그 당시에 내전 중인 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사진 하나 있었는데 로버트 카파가 지금 쓰러지는 병사라는 작품이에요. 병사가 이제 총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그 순간을 지금 보여요. 그런데 이 사진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 연출됐다고 그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좀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 보여요. 근데 바로 앞에서 찍은 것 같아서. 하지만 전쟁 사진 중 여전히 좀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죠. 게르니카 폭격은 스페인 국민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에게도 상상 이상의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전투기 수십 대와 폭탄만 있으면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한편에선 대학살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던 스페인 출신의 화가 피카소는 자신의 조국에서 일어난 참담한 소식에 경악했죠. 그리고 당시 파리에서 열릴 만국 박람회에 출품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게르니카의 폭격 소식을 듣고 주제를 바꿔서 약 한 달 만에 새로운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피카소의 역작 게르니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 속에는 피 한 방울 등장하지 않지만 비명을 지르는 듯 기괴한 상징으로 전쟁의 온갖 비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채 부러진 칼을 쥔 병사의 손은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면 말과 소까지 희생당하는데요. 게르니카 지역이 가난한 농촌 마을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전 재산을 폭격으로 잃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작품이 다르게 보이네요. 마비 교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진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이 한 장의 그림보다 더 게르니카의 비극을 알리고 진실을 알리는 그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게르니카는 지금까지도 참혹한 전쟁과 희생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여겨졌고 이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리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시 입구엔 피카소의 허라가에 만든 게르니카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게르니카 폭격 이후에 스페인 내전은 지금 반란 진영, 공화 진영 이게 어느 쪽이 그러면 더 우위를 가져가게 되네요? 점차 승기를 잡는 건 반란 진영이었습니다. 반란 진영은 프랑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공세를 펼친 반면 공화 진영의 의용군은 애초에 서로 다른 세력들의 일시적인 연합이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되어 작전을 펼치기 쉽지 않았던 거죠. 공화 진영의 갈등을 부추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소련의 간섭이었습니다. 아,
이래라 저래 했구나. 네. 스탈린이 보낸 군사 고문관들은 공화 진영의 군대를 장악하고 소련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편도 그 안에서도 또 파벌이 네. 있었어요. 파벌 싸움. 네. 진짜. 결국 스페인 정부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었던 소련의 본심이 스탈린의 군사 고문관들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다니엘 씨, 그 국제 여단은 근데 소련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니까 굉장히 실망했겠는데요? 실망이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는 좀 평등한 사회를 꾸리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등한 뭐 차별이 없는 사회, 같은 뭐 그쵸 동급의 인간들의 어떤 사회를 만들자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안에도 갑자기 또 새로운 독재가 생기니까 굉장히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웰 같은 경우는 조지 오웰은 나중에 그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쓰잖아요. 근데 그 줄거리 보면 동물들이 이제 돼지를 비롯해서 동물들이 이제 인간부터 억압을 받는데 그래서 인간을 물리치고 결국 돼지들이 또 부패해가지고 또 새로운 독재를 만드는 거예요. 돼지가 인간처럼 행동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줄거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탈린에 대한 이제 비난이었죠. 풍자군요. 그렇죠. 결국. 풍자였죠. 선생님 이거를 또 프랑코가 이 기회를 가만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절대 놓치지 않았죠. 승기를 잡은 프랑코는 격렬하게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공화 진영이 장악한 한 지역만 점령하면 스페인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죠. 예. 바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지역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당시 공화 진영의 지도자들은 수도 마드리드를 떠나서 바르셀로나로 옮겨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르셀로나가 공화 진영의 임시 수도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네. 무엇보다도 스페인 내에서 가장 노동운동이 강력했던 지역이 바로 바르셀로나였기 때문에 프랑코와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지역이었던 거죠. 프랑코의 반란 진영 그리고 공화 진영의 마지막 총공세는 시작됩니다. 프랑코는 공화 진영의 공세를 막기 위해 초반부터 독일의 콘도르 군단, 이탈리아의 비행 군단 등 막강한 전투력을 모조리 투입시킵니다. 그 결과 스페인 내전을 통틀어 최대 규모의 공중전이 에브로강을 둘러싸고 벌어지게 됩니다. 히틀러는 식무기를 실험하기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온. 이때 그가 투입한 것이 바로 슈투카라는 폭격기였습니다. 슈투카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목표를 발견하면 곧바로 강하에서 최대한 근접한 후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특별한 폭격기였습니다. 입강할 때 나는 금속성 소리 때문에 훗날 악마의 사이렌으로 불리며 악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슈투카를 이용한 프랑코와 반란 진영의 작전은 집요했습니다. 공화 진영의 군대가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놓으면 슈투카 폭격기가 조준 사격을 해서 무너뜨리고 다시 다리를 복구시키면 다음날 폭격으로 무너뜨리는 식이었습니다. 공화 진영은 이런 기억 없는 전투를 무려 113일이나 계속하면서 약 7만 5천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러니까 진 빠졌겠네. 그렇죠. 무기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싸울 힘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신무기를 활용한 전략으로 에브로간 전투의 승리는 마침내 프랑코와 반란 진영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얼마 뒤인 1939년 1월 바르셀로나에 마침내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바르셀로나에선 프랑코와 그 지지자들에 의해 단 5일 만에 바르셀로나 시민 1만여 명이 학살당하게 되는데요. 필사적으로 탈출한 피난민들조차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간 스페인의 상황을 지켜보던 영국과 프랑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좀 도와줘야죠. 간 그만 보고. 누구를요? 프랑코를 도와주는구나. 프랑코를 도와주는구나. 설마. 에이, 설마. 다 무너진 공화 진영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프랑코를 도와주겠네. 도와준들 다시 반격할 힘이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 전력만 없어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설마. 국제 질서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건 아니길 바랐는데. 결국 프랑코 정부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야. 와. 그리고 3월 말 프랑코의 군대가 마드리드에 입성한 후 마침내 4월 1일 기점으로 스페인 내전은 공식적으로 종식되게 됩니다. (3년간) 벌어진 스페인 내전은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좌와 우로 나뉘어 싸우는 과정에서 스페인에서 최소 38만 명, 최대 7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으면서 마음속에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 것이죠. 또한 스페인 내전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유럽의 정복자가 되겠다는 야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유럽과 전 세계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쳤죠. 사실 세계사 속에서 인류를 괴롭혀온 수많은 갈등은 어떤 소득도 없이 그저 죽음이 죽음을 낳고 증오가 증오를 낳으며 지속해온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갈등의 본질을 한 걸음 떨어져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스페인 내전의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부탁드립니다.